안녕하세요. 바른TV 이용남입니다. 오늘은 최근 그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의 그 경제 보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내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전문가분 한 분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양대학교 김태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 교수님께서 직접 중국을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지 그 중국 분위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십시오.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중국 전문가들하고 사드 얘기 또 롯데마트 얘기 한참 했는데 해결점이 없고요. 네. 또 제가 갔던 그날 그 글로벌 타임즈라는 그 황구15 신문의 네. 영업한 신문이죠. 네. 거기에 보면 롯데마트를 괴물처럼 그려놓고 네. 중국 사람들이 롯데마트를 다 싫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림과 글을 실어놓은 걸 보고 네. 와, 이게 한중 간의 이런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는가. 한국은 5만 가지 반대가 있고 언론들이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데 중국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언론이 다 그냥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그렇죠.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근데 당초에 이 사드 배치 문제라는 게 우리 일반 그 국민들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방어적인 차원에서 공격용 무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중국이 방어 이런 무기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동안 저는 글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도 중국이 저렇게 민감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사실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인 부분을 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가 이 사드는 방어용이다. 네. 이 중국을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을 달고 있는 미사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중국이 벌써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이미 막강한 핵군 사력을 포함한 이 군사 강국이 된 중국한테 한국의 사드, 레이더 이런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중국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자꾸 아무리 해도 중국은 안 듣는 거죠. 중국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구도에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지금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은 미국의 견제망, 미국의 포위망을 돌파해서 소위 대국 굴기를 하겠다. 이게 중국 대외 정책의 최대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군사력이 중국 가까이 오는 데 대해서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결국 이건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중국이 최근 핵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중국의 그 ICBM, 즉 미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핵 군사력의 대부분은 다 저 깊숙한 내륙 왼쪽에 서쪽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이 더 빠른, 더 정확한 미사일, 네. 그리고 항모 킬러, 네. 중거리, 장거리 핵 미사일들을 계속 현대화하면서 미국하고 핵 군사력에 있어서도 이제 대결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그 핵무기들을 이제 더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있어요. 네. 바로 헤이룽장성, 흑룡강성에 최신 미사일들을 옮기는 이제 이런 것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ICBM이나 핵군사력의 움직임을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미국이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 한국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근본 문제는 미국과의 세대결에 있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하에서 양국 간의 세대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제 그 중국의 이런 민감한 반응을 하는 이유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미국과의 세대결이고 더더군다나 이 사드 배치는 사실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사드 배치의 주체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절 언급도 없이 글쎄 우리가 약소국인지도 모르겠지만 중국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왜 그 미국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렇게 연일 보복전을 펼치는 것인지. 굉장히 좋은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중국이 한국 때리기에 나선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종주국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도강양회의 중국도 아니고요. 유소자기의 중국도 아닙니다. 지금은 주동자기의 중국이고 대국 굴기의 중국이고요.
중국 공산당의 최대 슬로건은 부국강병입니다. 네. 또 시진핑 지도부가 들고 나온 최대 슬로건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적어도 한반도, 내륙에 붙어 있는 한반도에 대해서는 과거의 중화 질서를 회복하겠다. 네. 바로 뭐 중국 주변 국가들은 과거 수천 년 동안 다 중국의 조공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제 정치 구도 이외에도 한반도에 대해서는 중국이 종주국 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을 맞상대하기보다는 만만한 한국을 향해서 네. 미국의 사드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쪽으로 압력을 네. 넣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한국에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차별적이지만 그렇죠. 바로 이 종주국 마인드,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저는 매번 이 문제로 중국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오면서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은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합니다. 중국보다 힘이 약하면 네. 국민이 뭉쳐있기라도 해야죠. 네. 중국이 압력을 넣을 때마다 우리 한국에서는 단합하는. 찬반으로 나누어지고 심지어 중국에서 가서 아부하는 모습들까지 보이는, 중국이 보기에는 정말 대한민국 정말 만만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참 국회 차원에서도 사실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더 좀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이 있고, 더더군다나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고심 중에 있는데, 뭐 최근 들리는 이야기는 뭐 WTO의 제소 가능성도 검토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실질적인 뭐 대응책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혹시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좀 실효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지요? 글쎄요, 뭐 중국이 대한민국을 지금 보기에 무뇌 상태의 공백 국가가 아니냐, 아마 이렇게 보고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부가 과연 그 대응책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존재하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WTO 제소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거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중국이 바로 그저께만 해도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성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중국은 국제 무역을 지지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도 네, 한국에 대해서는 네, 롯데마트를 비이성적으로 탄압을 가하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무리 이 한국과 중국 간에 국력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러나 외교적으로는 주권 국가 대 주권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네. 손실이 따르더라도 네. 같은 대응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중국이 한국 기업을 탄압하면 우리도 중국 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맞대응을 하면서 어떤 외교적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 정말 뭐 공감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또 그 뭐 국제 정치에서도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이러한 뭐 행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국제 관계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만 뭐 이렇게 작동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중국의 이러한 뭐 소위 말하는 치졸한 뭐 보복 행위는 일본에 대해서도 또는 뭐 대만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러한 나라들은 어떻게 또 슬기롭게 극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우리는 맞아도 싸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자조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일본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죠. 중국하고 일본이 이 무역 전쟁을 벌이고 중국 안에서 일본산 자동차의 벽돌이 날아오고 상점이 깨지고 이제 이런 사태가 일어나도요. 네. 일본 국민이 그걸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지원했고, 네. 중국이 일본을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을 일본 국민이 충분히 보여주었고요. 네. 심지어 베트남 같은 나라도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죠. 네. 그러나 2011년도에 크게 그 양국 간의 관계가 나빠졌죠. 네. 그 바다에서 그 관할권 문제, 석유 시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양국 네. 관계 나빠졌을 때도 중국이 베트남을 심하게 압박을 했을 때 베트남 국민들은 뭐 거의 전원이 분노를 폭발시켰죠. 그 당시에 베트남에 와 있던 중국 사람들이 이 안전을 위해로 몸을 피신해야 됐고요. 이웃 나라로 다 나갔고요.
중국이 전세기까지 띄워서 자국민들을 피신시키는 참 그런 사태까지 있었지만 그 네. 결과 지금은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하고 두 번째로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국력이 약하다고 해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는 않는다. 네. 중국도 알 것은 안다. 네. 그걸 상대를 봐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중국한테 보여준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분열과 갈등, 정치 공백, 수뇌부 공백. 이런 중국이 대한민국을 정말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는 온갖 걸 다 보여주었는데 정말 우리 국민이 좀 자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게 이슈가 계속 뭐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그런 뭐 사드 마찰뿐만 아니라 또 일본과는 소녀상 문제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고, 또 미국은 그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또 다시 그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한국 외교, 더더군다나 지금 지도부 공백 상황, 또 교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신 정말 국내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국익에 관련된 것이면 국민들이 단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이슈 하나하나에 우리는 사실 좌우로 나눠서 분열이 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은 정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기엔 정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어떤 외교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뭐 우리 지도부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지도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한국의 외교 안보 위상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중국하고의 관계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악화됐지만 이거는 사드라고 하는 단일 이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냉전 구도 하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대기를 더욱 첨예하게 벌리면 벌릴수록 우리가 써야 될 공간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겁니다. 예. 네. 러시아하고 관계도 러시아는 지금 사실 중국 편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전략적으로 우리하고 소원해지는 상태고, 일본하고는 뭐 같은 민주주의와 같은 시장 경제 체제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까워야 하지만 과거 역사 문제,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소원해진 상태에서 좀처럼 협력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불확실성이 많아지고 있고, 뭐 한미 FTA를 재협상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기간 중에 얘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인데, 그것뿐 아니라 앞으로 한미 동맹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의 중요성은 또 더 가중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북한이 이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 강대국으로 현존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은 비대칭적 위협에 빠져 있는데, 네. 동맹을 지키지 못하면 더욱더 우리는 위험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안타깝게도요, 네. 우리 국민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잊어버리고 있고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또 정치인들은 당면한 정치 이익에 너무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은 동북아시아에서 점차 떨어지고 있고, 네. 경제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상이 올라갈 가능성도 별로 안 보입니다. 자꾸 더 왜소화될 것 같고요. 네. 또 중국과 미국의 싸움 속에서 샌드위치가 되어서 주변 변수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변부화, 왜소화, 고립화, 이 흐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직시하시고 대오각성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국내적으로 굉장히 위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한국 내적인 그런 혼란, 뭐 또는 이제 위기 상황을 불러들이는 그런 뭐 좌우 대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항상 문제였지만은, 사실 우리는 또 그 외부적인 요인, 북한이라는 항상 그 변수가 있는데, 오늘도 사실 북한이 신형 ICBM을 발사를 했고요. ICBM 발사를 했고, 특히 이제 사드 이런 그 협박 관련해서 미국이 최근에 한반도에 전술핵 무기를 이제 재반입해야 된다,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전술핵 무기 재반입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지만은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미국이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발언을 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그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우선 현실성, 타당성 여부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현실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사드가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렇게 그렇죠. 한국을 향해서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전술핵이 들어온다 그러면 중국이 어떤 짓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요, 그 전술핵 재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찬반 논쟁이 수반될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지 않다. 네. 이제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 이 전술핵 재반입을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동맹에 의해서 네. 한국과 미국이 이 주권적 합의하에 사드가 들어오고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지금 중국이 여기에 반대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얘기는 한미 동맹에 중국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미국이 만약에 중국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방치한다면 미국이 어떤 나라하고 동맹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이 중국의 이 한국 때리기에 대해서 미국이 침묵을 지켜왔다는 사실 자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건 미국한테도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 미국이 원하는 나라와 동맹 조약을 맺어서 동맹을 관리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미국 행정부가 전술핵 재반입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중국의 과다한 동맹 정책 개입에 대한 반전을 노리고 또 이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요. 북한에 대해서도 가장 직접적인 경고를 줄 수 있는 것이 전술핵 재반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핵 포기를 하지 않고 네. 한반도의 핵 위협을 고조시킨다면 한반도는 핵으로 대체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비핵화를 위한 뭐 경고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중대사 탄핵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탄핵이 뭐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나 어쨌든 판결 이후에는 대선 전국으로 이제 접어들게 될 거고요. 지금 이런 우리 국가 안보적인 상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대선 주자들의 의견도 다 다른 상황인데 뭐 어떤 후보들은 사실 과도하게 포퓰리즘에 좀 기대는 그 후보도 있고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후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정말 이 안보 문제에 있어서 대선 주자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압축하면 공감대입니다. 이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안보 문제, 그리고 또 우리에게 위협을 가중하고 있는 북한의 특히 핵 위협 문제, 또 최근에 김정남 사건으로 더욱 부각된 북한의 화학무기, 생물무기 문제, 또 국가 정체성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여야 후보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같은 목소리를 내주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뭐 전술핵 재반입 문제에 대해서 또 정당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걸 제가 또 방금 확인했는데, 정말 이럴 때 한 목소리를 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좀 깨달아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왜소화되고 있고 고립화되고 있고 주변 변수로 전락하고 있다. 이 흐름을 되돌려야 되는 1차적인 책임은 대선 주자들한테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 좋습니다. 복지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에서 성향이 다르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는 거 다 좋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는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므로써 중국을 향해서도 좀 더 강력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중국의 사드 보복 문제 관련해서 김태우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사실 그 교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안보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단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익이라는 이러한 그 정말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중대사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단합하는 모습이 절실할 때입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전문가를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